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이라 참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벌써 2023년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월부터 4월까지의 랠리를 뒤로하고 참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등 긍정적인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1% 하락한 26,43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 이더리움은 0.44% 하락한 1,72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65% 상승한 0.4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8.1%, 1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1%,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4.65%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04%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도 0.49% 상승한 1281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의 미국 내 자산 전면 동결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바이낸스 US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SEC는 대형 거래소를 먼저 공격함으로써 개별 코인들은 알아서 정리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16일 뉴욕 맨해튼에서 법률가 토론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제재 담당 이사 이 구루비르 그레왈이 연사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언급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레왈 이사의 경우는 여러분의 비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새롭지는 않다. 암호화폐는 투자자들을 퍼펙트 스톰으로 내몰고 있다. 기존 증권법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야후 파이낸스가 보도한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날 행사장 분위기는 칼과 칼이 부딪혀 불꽃이 튀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SEC가 제소한 이 코인베이스의 최고 정책 책임자도 참석을 했기 때문인데 이 SEC는 현재 전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었죠. 이 철옹성 같은 바이낸스와 거래소로는 유일한 상장 기업 이 코인베이스를 불법 영업으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총액 1조 달러 암호화폐 시장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한마디에 현재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이 토론장에서 로스쿨 교수들과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SEC 그레왈 이사에게 따지듯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하는데 SEC는 강제적인 법률 집행에 의한 규제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라 라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때에만 공권력을 써야 하는데 일단 현재 SEC는 때리고 본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왈은 암호화폐 산업계가 우리를 SEC를 격분시켰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세 가지의 근거를 댑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우리도 금융에 속한다라고 이 암호화폐 업체들이 스스로 얘기했다. SEC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암호화폐 크립토 업계에서 먼저 우리도 금융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돈을 불려드린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전면적인 규제 불복종 태도를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관련 회사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시장에는 사기꾼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 같은 위험의 증가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그레왈 이사
이사가 총괄하는 제재 및 집행부서에는 매년 700여 건 이상의 조직원고안을 작성하는 약 1,300여 명의 직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그레왈 이사는 뉴저지주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는데 SEC는 지난해 FTX 붕괴 이후 권도영과 테라폼 랩스로부터 암호화폐 불법 광고를 한 유명 연예인 이 킴 카사디안까지 거침없이 칼질을 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이 샘 뱅크먼 프리드와 겐슬러 위원장의 만남이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 SEC는 현재 1930년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증권법에 의존해서 모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날도 이제 세계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거래를 해서 화제가 되었던 이 벡트가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알트코인들을 상장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 그레왈 이사는 이러한 날선 비판도 그리 대수롭지 않은 듯 이야기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규제를 위한 강제적 법률 집행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내게는 공허할 뿐이다. 새로운 비판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기존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단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프로젝트에 이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내가 볼 땐 디파이는 탈중앙화도 금융도 아닌 그저 사기일 뿐이다 라는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니네들 잘못이다 라는 것이죠. 이 그레왈 이사는 겐슬러 위원장의 이제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SEC에 쏟아지는 비판을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SEC의 이 자신감 과연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얼굴도 마치 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SEC의 약점 없는 것일까요? 예, 충격적인 말까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 그레왈 이사가 SEC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노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EC는 이전에도 코인베이스 직원들을 기소한 적이 있는데 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적용했죠. 코인베이스 직원이 손댄 코인은 가차없이 증권으로 갑자기 지목됐습니다. 이때 피고들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는데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합의를 보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예, 그레왈 이사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2만 5천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 토큰 대부분이 증권이라는 위원장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일일이 개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내부자 거래 사건만을 위해서 해당 토큰 발행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즉 한 놈만 잡고 두들겨 팬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개를 한 것이죠. 지난 2022년 8월 미 SEC의 경우는 코인베이스를 향해 이 내부자 거래를 진행했다라며 기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칙상 내부자 거래를 했다라고 벌을 주려면 거래 대상물이 증권임을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SEC는 코인베이스 직원을 기소하면서 그런 전략 쓰지 않았습니다.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라라면서 압박하고 벌금을 때리고 손을 털었죠. 이 피고인들이 내가 거래한 거는 증권이 아니다. 거래한 건 코인이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가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 알겠다. 그냥 벌금 내고 말자. 이게 더 귀찮아지지 않고 내 개인에게도 그냥 좋은 일이다 라면서 합의를 본 거죠. 이 문제의 코인이 증권인지 따질 기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인 파리아르 시르자드는 이런 SEC의 전략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토큰 분류에 대해서 거래소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최종 법원 결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SEC는 현재 그레왈 이사의 언급을 보았을 때 코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을 증권이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러한 코인들을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거래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일단 낙인을 찍고 나아갑니다.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단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을 입증하면 거래소는 소송에서 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죠. 한 놈만 잡으면 다 잡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플사 XRP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 그레왈 이사의 토론의 정리 발언을 한번 보게 되면은 SEC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하고 있고 이에 당사자들과 만난 뒤 이 개별 집행 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웰스 노티스를 보내기도 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간접 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SEC의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토론의 막바지에 그레왈 이사가 언급을 합니다. 네, 참 이 정도면은 얼굴에 철판을 몇 겹 깔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사장의 직접적인 분위기를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SEC에 대한 날선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갠슬러보다 더욱 강한 언급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레왈 이사가 참 낯짝 간지러운 언급들 많이 한 것 또한 사실인데요.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죠. 이 소송 또한 주요 증거들이 나옴에 따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작년이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당장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이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으로 유럽을 협박했는데 유럽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과 이 비축해둔 가스 덕에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죠. 이 스위프트망 배제는 러시아가 여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열어주었습니다. 당장 국제 결제가 막히게 됐지만 러시아는 루브라 결제를 종용하는가 하면 러시아 국민들의 암호화폐 매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이제 러시아는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을 이용해 위안화 결제 루트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사우디와 이란을 중국 편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사이 러시아 군함이 사우디에 정박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외교 전문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외교는 그리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영원한 우방 같았던 사우디에게 찬바람을 맞았고 반미국 국가들의 연합전선이 견고하게 구축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들의 강한 연대로 중국의 공격에 맞서겠다라는 기조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 등으로 미국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더 적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중국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이브리드 형태의 국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의 강력한 일당 체제가 움직임을 일사불란하게 만들고 있죠. 이 선택의 문제만 없다면 이런 일당 체제는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과 연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사우디가 원유 결제를 꼭 달러로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당장 중국을 대만 문제로 쳐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G2의 전쟁은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그러면 정말 다 같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트럼프 이후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이 경제 정책 역시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 중국이 미국 말을 잘 들을 리도 만무합니다. 결국 이렇게 반미국 경제 연대가 강화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위안화를 기축처럼 이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중국이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에 대해 위안화 결제를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현재 중국은 홍콩을 통해 크립토커런시 산업 전반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장 탈세 때문에 암호화폐를 중국 본토에서 모조리 몰아내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외치던 때가 정말 몇 년 안 됐습니다. 자국 내 코인 채굴률을 0%로 만들었던 중국이죠. 그런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 산업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은 물론 글로벌 자본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워 나가면 되죠. 여차하면 다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곳은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점점 암호화폐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홍콩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향후 모든 국가들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백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 중 하나가 될 텐데요. 이 글로벌 송금망이 막혀도 암호화폐로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모든 결제망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도 통제하려 든다면 그때는 연대된 각국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반미국 연대를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코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안한 정세가 이어질수록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제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관 자본, 막대한 기관 자본과 일반 시민들의 이 투기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코인에 대한 수요가 절대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좀비처럼 죽었다가도 어느샌가 모르게 살아납니다. 회복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도 보여주리라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